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공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 혹은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압도적인 자책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특히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감정의 파도는 일상적으로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소중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보, 아침에 좀 더 편하게 나가려면 아이 카시트가 있는 차를 차고 안에 주차하는 게 어떨까? 우와, 저 색깔 정말 예쁘다. 당신이 좋아하던 그 레스토랑 벽 색깔이랑 비슷하지 않아? 텔레비전을 함께 보다가 광고나 특정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저거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머, 저 스웨터 정말 마음에 든다. 한동안 저런 스타일을 찾고 있었는데 아마 그 가게에 있을 거야. 이번 명절에는 각자 음식을 하나씩 해오는 포트럭 파티 형식으로 하면 돈도 절약되고 좋지 않을까? 혹은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택배 상자들이 집안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마침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그 상자들을 순식간에 치워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아, 순식간에 다 치워주시네. 여기가 훨씬 넓어 보이지 않아요?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돌려 말하기, 즉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태우고 아침에 빨리 나가야 하니 카시트가 있는 차를 차고해 둡시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식당 벽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어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죠. 낡은 가전제품이 자꾸 말썽이니 새로 사야겠어. 혹은 나는 저 스웨터를 갖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게 너무 피곤하니 이번에는 각자 음식을 가져오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 혹은 이 상자들을 혼자서는 다 옮길 수가 없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라는 말 대신 우리는 은근슬쩍 돌려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어떤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좋은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거나 좋은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은근히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화법을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어떤 관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돌려 말하기는 때로는 나의 필요나 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돌려 말하기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즘적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돌려 말하기 때문에 수동 공격적이라거나 이간질한다거나 교활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부부 상담이라도 받게 되면 바로 당신이 문제적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으로 지목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할 때 생존을 위해 돌려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담사나 주변 사람들은 종종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문제 삼습니다. 상대방의 필요, 요구, 그리고 소망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묵살하는 사람이 진짜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른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그것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는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소통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돌려 말하기 방식이 그 관계를 넘어 다른 곳으로까지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건강한 친구나 지지자들은 이런 화법에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직접적으로 말했다면 기꺼이 들어주고 도와줬을 사람들인데도 말이죠. 그들은 당신을 수동적이거나 심지어 교활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돌려 말하기를 해야만 했던 당신에게는 너무나도 파괴적인 경험이 됩니다. 당신은 교활한 게 아닙니다. 그저 집을 태워버릴지도 모르는 낡은 에어프라이어를 바꾸고 싶었을 뿐이고 비 오는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길 저편까지 걸어가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작 그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는 그날 집을 나설 계획조차 없으면서 자신의 소중한 차를 차고에 모셔둬야 했기 때문이죠. 이 돌려 말하기는 종종 띄워주기 전략과 결합됩니다. 당신은 필요를 직접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마치 나르시시스트에게 좋은 일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 그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슬프게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거나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직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때로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띄워주는 것에는 미묘함이 필요합니다. 사기꾼을 가장 잘 알아보는 것은 바로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단히 조종에 능하기 때문에 당신의 띄워주기가 너무 노골적이면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신의 돌려 말하기와 띄워주기의 조합이 당신을 더 교활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비교하는 방식, 예를 들어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 상자를 순식간에 치우니 정말 좋네요. 와 같은 말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거의 항상 비난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불리하게 비교당했다고 느끼며 수치심과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정작 상자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소리쳤던 사람이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결국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지? 결국 돈을 내고 사람을 쓰는 수밖에요.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동화 속에 사는 어린아이처럼 혹은 집사가 모든 것을 마법처럼 해결해주길 바라는 왕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행동은 대물림되는 유산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에 이 돌려 말하기를 배웠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필요를 전달하던 방식이었거나 나르시시스트 가족 안에서는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A를 가리켜 B를 제안하고 결국 C를 얻어내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영혼을 지치고 고갈시키는 일입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자신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활하게 행동했다는 생각에 도덕적 상처를 입거나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나쁜 공범자라고 자책합니다. 내가 소통을 제대로 못하니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혹은 이 관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관계 지침서들은 관계는 50대 50이다. 당신이 소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며 생존자들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는 필요의 사막과 같습니다. 그곳은 황량하고 물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르시시스트들은 언제나 오아시스를 찾아내고
조종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필요는 반드시 충족시킵니다. 때로는 법률 서류에 서명을 받거나 재정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돌려 말하기는 비록 스스로에게 역겹게 느껴질지라도 큰 싸움이나 가스라이팅 혹은 완전한 단절을 피하면서 최소한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돌려 말하기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당신의 파트너나 가족, 즉 당신 삶의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고통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비를 맞으며 아이들을 차에 태워야 하는 상황을 친히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장을 다니면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관심 없습니다. 당신이 집안일의 대부분을 도맡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관계를 떠날 수 없는 생존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이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필요나 소망을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은 그저 지쳐가면서도 자신의 모기상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돌려 말하기는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관계의 역학을 똑똑히 주시하고 이 관계가 진정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급진적 수용과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즉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기적이고 욕심 많다는 비난을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계를 떠날 계획이라면 이 역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관계를 벗어난 후에 더 이상 당신의 필요를 전달하기 위해 잠긴 뒷문을 찾는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돌려 말하기 습관은 너무나 깊이 내재화되어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소통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는 당신의 필요나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성취를 일부러 축소해서 말해본 적이 있나요?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 상대방이 당신을 비웃거나 비판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도 불편함을 느끼고 입을 닫아버린 경험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주된 방어 기제 중 하나는 투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예를 들어 정작 자신은 관심받고 싶어 안달이면서 당신이 좋은 소식을 공유하면 항상 자기 얘기만 하네. 관심이 정말 많이 필요한가 봐. 라며 당신을 조롱하고 창피를 줍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과시하거나 잘난 척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 싫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점점 더 삼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요즘 뭐 새로운 일 없어? 라고 물어도 당신 머릿속에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이구, 저기 관심종자 납셨네. 모두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들어야 직성이 풀리지. 결국 당신은 그냥 다 괜찮아. 별일 없어. 라고 말하며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의 불안감이 불꽃놀이처럼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결핍을 부각시킨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끌어올리려 합니다. 당신이 이룬 성취를 조롱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이 패턴은 당신의 감정 DNA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와 같은 말을 하며 당신을 억눌렀을지 모릅니다. 정작 자신들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서도 말이죠. 어릴 때부터 당신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안전하기 위해 스스로 날개를 꺾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받아쓰기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도, 야구 경기에서 가장 긴 홈런을 친 것도, 당신의 그림이 교실 벽에 걸린 것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일찍부터 성취를 나누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희생양 역할을 맡았던 자녀에게 이 역학은 더욱 확대됩니다. 황금아이는 자신의 성취를 자유롭게 자랑하도록 허용되지만 희생양의 놀라운 성취는 부모에게 위협이 되거나 희생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묵살당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강점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보통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네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아첨 반응입니다. 이것은 위협적인 상대를 달래고 비위를 맞추고 기쁘게 함으로써 위험을 피하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조종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과거에 이 방법이 통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위기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이 방법을 다시 꺼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흥미로운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이들을 나르시시스트 전략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거의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차를 제 시간에 달리게 하는 법을 알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분 좋게 동의하는 척합니다. 물론 당신 말이 맞지.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나중에 조용히 속삭일 겁니다. 물론 그 사람 말이 틀렸지. 그 사람이 고른 와인은 끔찍했고 그 거래는 망칠게 뻔해. 이것은 생존을 위한 아첨 반응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두통을 피하고 더 큰 소동을 막기 위한 전술적인 양보입니다. 이 전략가들은 보통 과거에 심각한 학대 경험이 적거나 있더라도 일찍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거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줄 압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와 싸우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때로는 기꺼이 져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전략가가 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깊은 트라우마 치유와 진정한 급진적 수용,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개념을 통해 우리의 생존 반응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조금 더 전술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를 겪고 나면 모든 갈등과 의견 차이가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그 관계에서 배운 것은 만약 내가 내 입장을 고수하고 상호적인 책임을 기대한다면 더 큰 분노, 가스라이팅, 침묵의 처벌, 혹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갈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갈등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책임감 있는 태도,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함께 나아지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처벌과 원한, 끝없는 침묵은 없습니다. 나르시시즘은 그러나 관계의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오직 자신의 편과 틀린 편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니 유감이다. 와 같은 가짜 사과를 하거나 분노를 폭발시킨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은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깨진 창문에 덕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깨져 있습니다. 이 회복의 부재가 나르시시즘적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건강해지는 이유입니다. 관계는 점점 더 안전하지 않고 공허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며 당신은 점점 더 단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이 생존자로서 스스로를 갈등에 서툰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런 관계를 겪었다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빨리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의 기본값은 비난을 감수하고 의미 없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피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갈등에 서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회복 불가능한 관계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당신의 소통 방식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생존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돌려 말하기와 성취 숨기기, 그리고 아첨 반응은 당신이 약하거나 교활해서가 아니라 지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탓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갈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갈등을 통해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시간입니다.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당신의 이야기는 비난이 아닌 이해와 공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그 명확하고 힘있는 목소리를 다시 발견하는 여정에 저희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과 힘이 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공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 혹은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압도적인 자책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특히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감정의 파도는 일상적으로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소중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보, 아침에 좀 더 편하게 나가려면 아이 카시트가 있는 차를 차고 안에 주차하는 게 어떨까? 우와, 저 색깔 정말 예쁘다. 당신이 좋아하던 그 레스토랑 벽 색깔이랑 비슷하지 않아? 텔레비전을 함께 보다가 광고나 특정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저거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머, 저 스웨터 정말 마음에 든다. 한동안 저런 스타일을 찾고 있었는데 아마 그 가게에 있을 거야. 이번 명절에는 각자 음식을 하나씩 해오는
포트럭 파티 형식으로 하면 돈도 절약되고 좋지 않을까? 혹은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택배 상자들이 집안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마침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그 상자들을 순식간에 치워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아, 순식간에 다 치워주시네. 여기가 훨씬 넓어 보이지 않아요.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돌려 말하기, 즉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태우고 아침에 빨리 나가야 하니 카시트가 있는 차를 차고에 둡시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식당 벽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어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죠. 낡은 가전제품이 자꾸 말썽이니 새로 사야겠어. 혹은 나는 저 스웨터를 갖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게 너무 피곤하니 이번에는 각자 음식을 가져오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 혹은 이 상자들을 혼자서는 다 옮길 수가 없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라는 말 대신 우리는 은근슬쩍 돌려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어떤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좋은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거나 좋은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은근히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화법을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어떤 관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돌려 말하기는 때로는 나의 필요나 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돌려 말하기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즘적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돌려 말하기 때문에 수동 공격적이라거나 이간질한다거나 교활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부부 상담이라도 받게 되면 바로 당신이 문제적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으로 지목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할 때 생존을 위해 돌려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담사나 주변 사람들은 종종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문제 삼습니다. 상대방의 필요, 요구, 그리고 소망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묵살하는 사람이 진짜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른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그것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는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소통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돌려 말하기 방식이 그 관계를 넘어 다른 곳으로까지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건강한 친구나 지지자들은 이런 화법에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직접적으로 말했다면 기꺼이 들어주고 도와줬을 사람들인데도 말이죠. 그들은 당신을 수동적이거나 심지어 교활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돌려 말하기를 해야만 했던 당신에게는 너무나도 파괴적인 경험이 됩니다. 당신은 교활한 게 아닙니다. 그저 집을 태워버릴지도 모르는 낡은 에어프라이어를 바꾸고 싶었을 뿐이고 비 오는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길 저편까지 걸어가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작 그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는 그날 집을 나설 계획조차 없으면서 자신의 소중한 차를 차고에 모셔둬야 했기 때문이죠. 이 돌려 말하기는 종종 띄워주기 전략과 결합됩니다. 당신은 필요를 직접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마치 나르시시스트에게 좋은 일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 그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슬프게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거나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직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때로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띄워주는 것에는 미묘함이 필요합니다. 사기꾼을 가장 잘 알아보는 것은 바로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단히 조종에 능하기 때문에 당신의 띄워주기가 너무 노골적이면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신의 돌려 말하기와 띄워주기의 조합이 당신을 더 교활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비교하는 방식, 예를 들어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 상자를 순식간에 치우니 정말 좋네요. 와 같은 말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거의 항상 비난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불리하게 비교당했다고 느끼며 수치심과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정작 상자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소리쳤던 사람이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결국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지? 결국 돈을 내고 사람을 쓰는 수밖에요.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동화 속에 사는 어린아이처럼 혹은 집사가 모든 것을 마법처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왕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행동은 대물림되는 유산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에 이 돌려 말하기를 배웠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필요를 전달하던 방식이었거나 나르시시스트 가족 안에서는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A를 가리켜 B를 제안하고 결국 C를 얻어내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영혼을 지치고 고갈시키는 일입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자신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활하게 행동했다는 생각에 도덕적 상처를 입거나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나쁜 공범자라고 자책합니다. 내가 소통을 제대로 못하니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혹은 이 관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관계 지침서들은 관계는 50대 50이다. 당신이 소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라고 말하며 생존자들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는 필요의 사막과 같습니다. 그곳은 황량하고 물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르시시스트들은 언제나 오아시스를 찾아내고 조종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필요는 반드시 충족시킵니다. 때로는 법률 서류에 서명을 받거나 재정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돌려 말하기는 비록 스스로에게 역겹게 느껴질지라도 큰 싸움이나 가스라이팅 혹은 완전한 단절을 피하면서 최소한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돌려 말하기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당신의 파트너나 가족, 즉 당신 삶의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고통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비를 맞으며 아이들을 차에 태워야 하는 상황을 친히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장을 다니면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관심 없습니다. 당신이 집안일의 대부분을 도맡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관계를 떠날 수 없는 생존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이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필요나 소망을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은 그저 지쳐가면서도 자신의 모기상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돌려 말하기는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관계의 역학을 똑똑히 주시하고 이 관계가 진정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급진적 수용과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즉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기적이고 욕심 많다는 비난을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계를 떠날 계획이라면 이 역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관계를 벗어난 후에 더 이상 당신의 필요를 전달하기 위해 잠긴 뒷문을 찾는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돌려 말하기 습관은 너무나 깊이 내재화되어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소통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는 당신의 필요나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성취를 일부러 축소해서 말해본 적이 있나요?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 상대방이 당신을 비웃거나 비판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도 불편함을 느끼고 입을 닫아버린 경험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주된 방어 기제 중 하나는 투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예를 들어 정작 자신은 관심받고 싶어 안달이면서 당신이 좋은 소식을 공유하면 항상 자기 얘기만 하네. 관심이 정말 많이 필요한가 봐. 라며 당신을 조롱하고 창피를 줍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과시하거나 잘난 척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 싫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점점 더 삼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요즘 뭐 새로운 일 없어? 라고 물어도 당신 머릿속에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이구, 저기 관심종자 납셨네. 모두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들어야 직성이 풀리지. 결국 당신은 그냥 다 괜찮아. 별일 없어 라고 말하며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의 불안감이 불꽃놀이처럼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결핍을 부각시킨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끌어올리려 합니다. 당신이 이룬 성취를 조롱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이 패턴은 당신의 감정 DNA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와 같은 말을 하며 당신을 억눌렀을지 모릅니다. 정작 자신들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서도 말이죠. 어릴 때부터 당신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안전하기 위해 스스로 날개를 꺾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받아쓰기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도, 야구 경기에서 가장 긴 홈런을 친 것도, 당신의 그림이 교실 벽에 걸린 것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일찍부터 성취를 나누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희생양 역할을 맡았던 자녀에게 이 역학은 더욱 확대됩니다. 황금아이는 자신의 성취를 자유롭게 자랑하도록 허용되지만 희생양의 놀라운 성취는 부모에게 위협이 되거나 희생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묵살당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강점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보통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네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아첨 반응입니다. 이것은 위협적인 상대를 달래고 비위를 맞추고 기쁘게 함으로써 위험을 피하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조종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과거에 이 방법이 통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위기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이 방법을 다시 꺼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흥미로운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이들을 나르시시스트 전략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거의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차를 제 시간에 달리게 하는 법을 알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분 좋게 동의하는 척합니다. 물론 당신 말이 맞지.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나중에 조용히 속삭일 겁니다. 물론 그 사람 말이 틀렸지. 그 사람이 고른 와인은 끔찍했고 그 거래는 망칠게 뻔해. 이것은 생존을 위한 아첨 반응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두통을 피하고 더 큰 소동을 막기 위한 전술적인 양보입니다. 이 전략가들은 보통 과거에 심각한 학대 경험이 적거나 있더라도 일찍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거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줄 압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와 싸우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때로는 기꺼이 져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전략가가 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깊은 트라우마 치유와 진정한 급진적 수용,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개념을 통해 우리의 생존 반응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조금 더 전술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를 겪고 나면 모든 갈등과 의견 차이가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그 관계에서 배운 것은 만약 내가 내 입장을 고수하고 상호적인 책임을 기대한다면 더 큰 분노, 가스라이팅, 침묵의 처벌, 혹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갈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갈등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책임감 있는 태도,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함께 나아지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처벌과 원한, 끝없는 침묵은 없습니다. 나르시시즘은 그러나 관계의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오직 자신의 편과 틀린 편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니 유감이다. 와 같은 가짜 사과를 하거나 분노를 폭발시킨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은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깨진 창문에 덕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깨져 있습니다. 이 회복의 부재가 나르시시즘적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건강해지는 이유입니다. 관계는 점점 더 안전하지 않고 공허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며 당신은 점점 더 단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이 생존자로서 스스로를 갈등에 서툰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런 관계를 겪었다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빨리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의 기본값은 비난을 감수하고 의미 없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피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갈등에 서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회복 불가능한 관계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당신의 소통 방식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생존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돌려 말하기와 성취 숨기기, 그리고 아첨 반응은 당신이 약하거나 교활해서가 아니라 지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탓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갈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갈등을 통해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시간입니다.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당신의 이야기는 비난이 아닌 이해와 공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그 명확하고 힘있는 목소리를 다시 발견하는 여정에 저희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과 힘이 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공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 혹은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압도적인 자책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특히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감정의 파도는 일상적으로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소중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보, 아침에 좀 더 편하게 나가려면 아이 카시트가 있는 차를 차고 안에 주차하는 게 어떨까? 우와, 저 색깔 정말 예쁘다. 당신이 좋아하던 그 레스토랑 벽 색깔이랑 비슷하지 않아? 텔레비전을 함께 보다가 광고나 특정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저거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머, 저 스웨터 정말 마음에 든다. 한동안 저런 스타일을 찾고 있었는데 아마 그 가게에 있을 거야. 이번 명절에는 각자 음식을 하나씩 해오는 포트럭 파티 형식으로 하면 돈도 절약되고 좋지 않을까? 혹은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택배 상자들이 집안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마침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그 상자들을 순식간에 치워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아, 순식간에 다 치워주시네. 여기가 훨씬 넓어 보이지 않아요.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돌려 말하기, 즉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태우고 아침에 빨리 나가야 하니 카시트가 있는 차를 차고에 둡시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식당 벽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어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죠. 낡은 가전제품이 자꾸 말썽이니 새로 사야겠어. 혹은 나는 저 스웨터를 갖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게 너무 피곤하니 이번에는 각자 음식을 가져오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 혹은 이 상자들을 혼자서는 다 옮길 수가 없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라는 말 대신 우리는 은근슬쩍 돌려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어떤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좋은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거나 좋은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은근히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화법을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어떤 관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돌려 말하기는 때로는 나의 필요나 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돌려 말하기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즘적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돌려 말하기 때문에 수동 공격적이라거나 이간질한다거나 교활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부부 상담이라도 받게 되면 바로 당신이 문제적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으로 지목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할 때 생존을 위해 돌려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담사나 주변 사람들은 종종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문제 삼습니다. 상대방의 필요, 요구, 그리고 소망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묵살하는 사람이 진짜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른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그것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는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소통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돌려 말하기 방식이 그 관계를 넘어 다른 고도로까지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건강한 친구나 지지자들은 이런 화법에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직접적으로 말했다면 기꺼이 들어주고 도와줬을 사람들인데도 말이죠. 그들은 당신을 수동적이거나 심지어 교활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돌려 말하기를 해야만 했던 당신에게는 너무나도 파괴적인 경험이 됩니다. 당신은 교활한 게 아닙니다. 그저 집을 태워버릴지도 모르는 낡은 에어프라이어를 바꾸고 싶었을 뿐이고 비 오는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길 저편까지 걸어가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작 그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는 그날 집을 나설 계획조차 없으면서 자신의 소중한 차를 차고에 모셔둬야 했기 때문이죠. 이 돌려 말하기는 종종 띄워주기 전략과 결합됩니다. 당신은 필요를 직접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마치 나르시시스트에게 좋은 일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 그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슬프게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거나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직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때로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띄워주는 것에는 미묘함이 필요합니다. 사기꾼을 가장 잘 알아보는 것은 바로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단히 조종에 능하기 때문에 당신의 띄워주기가 너무 노골적이면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신의 돌려 말하기와 띄워주기의 조합이 당신을 더 교활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비교하는 방식, 예를 들어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 상자를 순식간에 치우니 정말 좋네요. 와 같은 말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거의 항상 비난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불리하게 비교당했다고 느끼며 수치심과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정작 상자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소리쳤던 사람이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결국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지? 결국 돈을 내고 사람을 쓰는 수밖에요.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동화 속에 사는 어린아이처럼 혹은 집사가 모든 것을 마법처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왕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행동은 대물림되는 유산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에 이 돌려 말하기를 배웠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필요를 전달하던 방식이었거나 나르시시스트 가족 안에서는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A를 가리켜 B를 제안하고 결국 C를 얻어내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영혼을 지치고 고갈시키는 일입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자신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활하게 행동했다는 생각에 도덕적 상처를 입거나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나쁜 공범자라고 자책합니다. 내가 소통을 제대로 못하니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혹은 이 관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관계 지침서들은 관계는 50대 50이다. 당신이 소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라고 말하며 생존자들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는 필요의 사막과 같습니다. 그곳은 황량하고 물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르시시스트들은 언제나 오아시스를 찾아내고 조종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필요는 반드시 충족시킵니다. 때로는 법률 서류에 서명을 받거나 재정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돌려 말하기는 비록 스스로에게 역겹게 느껴질지라도 큰 싸움이나 가스라이팅 혹은 완전한 단절을 피하면서 최소한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돌려 말하기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당신의 파트너나 가족, 즉 당신 삶의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고통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비를 맞으며 아이들을 차에 태워야 하는 상황을 친히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장을 다니면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관심 없습니다. 당신이 집안일의 대부분을 도맡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관계를 떠날 수 없는 생존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이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필요나 소망을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은 그저 지쳐가면서도 자신의 모기상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돌려 말하기는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관계의 역학을 똑똑히 주시하고 이 관계가 진정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급진적 수용과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즉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기적이고 욕심 많다는 비난을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계를 떠날 계획이라면 이 역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관계를 벗어난 후에 더 이상 당신의 필요를 전달하기 위해 잠긴 뒷문을 찾는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돌려 말하기 습관은 너무나 깊이 내재화되어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소통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는 당신의 필요나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성취를 일부러 축소해서 말해본 적이 있나요?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 상대방이 당신을 비웃거나 비판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도 불편함을 느끼고 입을 닫아버린 경험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주된 방어기제 중 하나는 투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예를 들어 정작 자신은 관심받고 싶어 안달이면서 당신이 좋은 소식을 공유하면
항상 자기 얘기만 하네. 관심이 정말 많이 필요한가 봐. 라며 당신을 조롱하고 창피를 줍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좋은